안녕하세요. 이정희의 공포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희 친구 아버님께서 들려주신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도 끔찍하고도 소름 끼친 사건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고흥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올해 이야기의 배경은 2009년 제가 고등학생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저는 친구 집에서 놀고 있었고, 그날도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고, 우리는 모두 TV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 아버지가 TV를 보며 혀를 차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직도 저런 못될 새들이 있네. 그 말이 너무 신기했지만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던 분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건 아직도 소름 끼친다. 그 말에 저는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 아버지에게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소름 끼친다요? 친구 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정희는 이 이야기를 모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친구 아버지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고향에서 태어나 자랐고, 당시에는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남이었고, 어릴 적부터 마을의 부두에서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어른들과 함께 일하며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중 한 아저씨는 몸이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 아저씨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말을 하지 않았고, 항상 혼자서만 지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로움과 고독을 다 이해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그 아저씨와 거의 1년을 함께 일을 했지만 그 아저씨와 대화 한마디 나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저씨는 언제나 일은 빠르고 능숙하게 처리했으며 사람들은 그나 몸이 불편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아저씨는 친구 아버지에게 다가와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 다른 곳에서 일해볼 생각 없냐? 이 말은 친구 아버지를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친구 아버지에게 다른 섬에서 일을 하면서 조배의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에 친구 아버지는 당장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섬에 가서 지신칭말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죠. 당시 친구 아버지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섬으로 떠나는 것이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을 받고 친구 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도 두 배가 될 뿐만 아니다. 식식도 제공된다는 말에 그의 마음은 확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 갑자기 몸이 불편한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그 아저씨는 말을 버벅거리며 나도 재료가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그 아저씨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손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저씨는 내가 다면 그 누구보다 일을 잘할 수 있다. 몇 끈질기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안을 한 아저씨는 그 아저씨가 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제안을 한 아저씨는 내일 바로 떠날 거다. 그럼 조용히 진에서 나오라. 몇 친구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 아버지는 일을 중단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받은 돈으로 가족들을 챙기며 며칠을 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일을 제안했던 아저씨가 다시 친구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 아저씨는 오를 새벽배로 떠나야 한다며 조용히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새벽에 마을 두두로 향했고 거기에서 작은 배를 타고 섬으로 향했습니다. 개가 출발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날이 밝아왔고 처음 보는 섬이 보였습니다. 그 섬에는 약 10여 가구가 살고 있었고 사람들은 매우 적은 수였지만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그 섬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점점 더 불안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섬이 다른 세계와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점점 이곳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단순한 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섬에 도착한 날 밤, 친구 아버지는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마치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듯한 그 소리는 그를 더욱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 아버지는 섬의 사람들에게 받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섬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말을 걸었을 때 아무도 듣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너는 여기에 왜 왔는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는 듯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어떤 섬뜩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그 목소리에 끌려 다가가려고 했지만 그 순간 그의 뒤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그를 잡아당겼습니다. 배는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섬은 처음 보는 곳이었고 그 섬을 향해 배는 거침없이 다다랐다. 바닷바람은 차갑고 주변은 너무 고요해 마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 갑자기 선장님이 말했다. 곧 도착하니 준비를 하세요. 도착하면 바로 내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의아해하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어디에 우리가 내릴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육지에 가까워지자마자 두 명의 중년 남자가 우리를 맞이하러 다가왔다. 그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잠시 후 승령이 말했다. 어서 트럭에 타세요. 빨리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얼떨결에 그들의 말에 따라 트럭에 올라탔다. 트럭은 오래된 모델로 도로의 울퉁불퉁한 곳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외딴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량은 계속해서 기포장 도로를 달리다가 한참을 더 지나서야 작은 마을의 문을 지나쳤다. 마을의 풍경은 매우 이상했다. 정돈된 듯하면서도 기묘한 느낌을 지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트럭이 멈추자 두 남자 중 한 명이 트럭에서 내려 우리를 이끌며 서름한 집으로 달아났다. 그 집은 낡고 부서진 모습이었지만 앞마당에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한 고요한 느낌을 지는 아름다운 집이 있었다. 마치 그 집은 주인 없이 오래도록 버려진 채 이곳을 존재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집의 기밀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트럭에서 내려 서름한 집 앞으로 다가가자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다. 여기서 지내면 됩니다. 친구 아버지와 아저씨는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의아해하며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어두컴컴하고 오래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먼지와 낡은 가구들로 가득했다. 방 안을 살펴보니 여기저기 널려있는 이불들이 마치 만일 주인이 누군가 떠난 후에 남겨둔 것처럼 보였다. 방을 둘러보던 중 친구 아버지와 아저씨는 갑자기 그곳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일을 해야 합니다. 라는 남자의 말에 친구 아버지와 아저씨는 다소 당황했지만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문을 열며 들어왔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연세가 지긋한 아주머니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우리에게 물었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고.
친구 아버지와 아저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여자는 그들을 마치 알고 있다는 듯 화를 내며 계속해서 말했다. 이제 곧 일을 도와야 하지. 왜 이곳에서 멍하니 앉아 있냐?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욕을 하며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밖에 나가니 마치 꿈속의 장면처럼 사람들은 서로 끌어당기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일하는 사람들은 마치 비현실적인 존재들처럼 보였고 그 모습에 친구 아버지와 아저씨는 한순간 얼어붙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그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한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일을 시작하세요. 부산으로 이사를 온 지 몇 년이 지난 소, 나는 어느새 큰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했지만 회사는 점점 커져갔고 나는 빠르게 승진을 거듭하며 일의 무게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직급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내에서 느껴지는 압박감과 분위기는 점점 더 유해졌고 나는 그때부터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에는 다소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사라지는 일, 혹은 그들이 맡고 있던 자리가 갑자기 비어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직원들은 언제나 신속하게 채워졌죠. 그러나 그들이 들어오고 나면 그들은 마치 이전 직원들과는 다른 사람이 된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이상하고 불길한 일이었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저 네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졌죠. 그러던 중 이정훈 부장이 부임하고 나서 모든 일이 더 커졌습니다. 그는 항상 일에 집중하는 듯 보였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훈 부장이 맡고 있는 부서의 업무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일을 하던 중에도 몇 번이나 이정훈 부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고 그의 표정은 언제나 냉정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고 오히려 감정이 없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회사에서 야근을 하던 중에 나는 그 비밀의 방에 다시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지만 뭔가 끌리는 기분이 들어서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조용한 가운데 이정훈 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쓰고 있는 문서는 여전히 이상한 기호와 글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 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문서들 대체 뭐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때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정훈 부장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더니 그 말은 내게 다가오는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될 것이다. 이제 그 선택은 내게 달려있다. 그는 나를 그 방에 두고 문을 닫아버렸고 나는 그 방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게는 그저 의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점점 더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곳에 내가 발을 들여놓은 것 자체가 이곳의 비밀을 알게 되는 첫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차 회사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사라지는 일이 잦아졌고 사라진 직원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직원들은 언제나 불길하게도 빨리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사에 적응하는 시간이 그다지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그들은 그 자리에 꼭 맞는 사람처럼 보였죠. 어느 날 나는 결국 이정훈 부장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의 행동을 계속해서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하느라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은 언제나 미모를 품게 만드는 말들이었습니다. 다음 사람은 언제 데려올까? 그 사람, 언제 떠날 준비가 됐지? 등의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는 단지 직장이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진 곳이었고, 이정훈 부자는 그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날, 나는 이정훈 부장이 사라진 직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몰래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서 나는 그가 남긴 문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직원들의 정보와 함께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사라졌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서들을 확인하며 점차 이 회사나 단순히 일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들을 뭔가에 이용하기 위해 데려오는 곳이었고, 그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단지 새로운 희생자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결국 그곳에서 도망쳐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정훈 부장이 나타났습니다. 너도 알게 되었구나. 이제 너는 그저 선택만 남았어. 그의 말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정훈 부장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제 나에게도 그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피할 수 없었고, 회사의 비밀을 파헤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나 자신도 위험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이정훈 부장은 내게 다가오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선택은 내게 달려있다. 살아남고 싶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이정훈 부장과의 대면을 피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망친 이후에도 그곳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불길하게 변해갔습니다. 이제 나는 그곳에서 일했던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고, 내가 거기 있었던 시간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산으로 이사 온 지 벌써 몇 달이 지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회사 일에 집중하며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점차 일이 안정되고 나니 이 생활 속에서 불안감이 밀려왔다. 혼자 살게 된 집에서의 고독감, 그리고 집안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이 점차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전에 살던 곳에서의 일들은 그저 일상적인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새로운 집에 이사 온 후부터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제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이사 온 후부터 집 안에서 물건들이 자주 바뀌어 있었다. 한 번은 신발장이 열린 채로 밤에 잠을 깼을 때 신발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다. 그 당시에는 단지 귀찮아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매번 자고 일어나면 신발장이 열려 있었고 신발이 하나씩 사라지거나 새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자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집 안에서 불빛이 깜빡거리는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전구가 고장난 줄 알았지만 불빛이 계속해서 깜빡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불을 끄고 켰지만 여전히 불 현상은 지속되었다. 그때 전 세입자였던 남편의 연락을 받았다. 그가 보낸 쪽지 내용에 따르면 집에 남아있던 물건 중 하나가 중요한 물건이라고 했다. 아내가 물건을 찾으러 오겠다는 얘기였다. 그때부터 모든 일이 급격히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 아내가 집에 찾아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 안을 살펴보며 무엇을 찾고 있는 듯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점차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내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한참을 서성였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제리 다가와서 속삭이듯 말했다. 그 물건을 보관해두면 안 돼요. 그 물건은 저리가 꼭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을 듯한 느낌을 받았다. 도대체 그 물건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것일까?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불안정한 감정이 읽혀졌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그녀가 다시 집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 집, 정말 괜찮은 집인가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그 질문에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 물건을 찾으러 온 것이었지만 그 물건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무언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묻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그 후로 집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점차 더 이상해졌다. 이후 며칠간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밤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자꾸만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매번 아침이 되면 그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누군가나 내 집 안에 들어왔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그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그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 물건을 되돌려 주세요. 그 물건은 정말 중요한 것이니 더 이상 묻지 말고 꼭 돌려줘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과는 달리 급박하고 혼란스러웠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그는 그 물건을 찾으러 오겠다며 다시 한번 약속을 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집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고 있던 제가 놀라서 눈을 뜨자 창문이 열려 있었다. 창문 밖으로 어두운 밤 하늘이 보였고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찬바람 속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 냄새는 점점 더 강해졌고 마치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한번 그 남편이 나타났다. 그는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아무 말 없이 물건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저는 그를 지켜보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몇 분 동안 집 안을 이리저리 뒤지며 물건을 찾았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고개를 들고 말았다. 그 물건은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는 찾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는 갑자기 사라졌다.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 순간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그 남편의 말이 맴돌았다. 이후로도 그 물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다.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점점 더 불안하게 변해갔고 저는 점차 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물건은, 그 물건만은 여전히 저희 마음 속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짐을 정리하며 다시 그 박스를 열어보았다. 박스 안에는 그 물건 외에도 몇 개의 다이어리가 있었다. 그 다이어리들에는 이상한 글꼴들이 적혀 있었고 그 글들은 모두 한 가지 주제로 이어져 있었다. 그 물건을 찾는 자, 결코 행복하지 않다. 그 글들을 보고 저는 그 물건이 단순히 물건이 아니다. 없던 저지처럼 얽혀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밤 그는 물건을 찾아나겠다고 부탁했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 사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지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자연스럽게 제가 혼자 산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왠지 모를 찝찝한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으로 치부하며 그 사건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노력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은 아무 문제 없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친구가 놀러 온 날, 우리는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물건을 찾아가겠다는 세입자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그의 태도가 점점 기분 나빠졌습니다. 저는 결국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그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오늘은 일이 생겨서 못 가니 다음에 찾아가겠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당혹스럽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통해 물건을 경비실에 맡겨두겠다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메시지를 읽은 그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그 물건은 정말 중요한 것이어서 잃어버리면 큰일이 난다. 꼭 제가 직접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다소 불안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라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어야죠. 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한번 사과하며 내일 꼭 찾으러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더니 친구는 정말 개념 없는 사람이네.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면 애초에 직접 찾아가던가 아니면 최소한 미리 점심이 부탁해야지 라며 혀를 찼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꺼림칙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세입자의 아내가 물건을 가지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혹시 미정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입니다. 나는 낮고 진지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대답하자 여기는 부산 이정 경찰서입니다.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무슨 일로 저에게 전화를 한 걸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요 며칠 이상한 연락이나 사건이 없었나?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특별히 이상한 일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불순간 세입자의 행동과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최근 세입자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그의 전화번호도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번호를 확인한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번호는 우리가 추적 중인 범인의 번호 중 하나입니다. 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찝찝한 느낌은 이제 막연한 불안에서 공포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노님께 전화를 걸어 이 일을 말씀드렸고 도노님은 도돔산에 확인해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돔산에 전화를 걸어 세입자의 번호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놀랍게도 번호는 제가 알고 있던 번호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군다나 도돔산 직원은 그 물건은 본인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는 다이어리 3권이 있었습니다. 다이어리를 열어보니 각기 다른 여성의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이어리 내용은 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은 공포에 질린 내용이었고 어떤 것은 마치 누군가에게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글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다이어리들이 대체 왜 제 집에 있었던 것일까?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혼자 있을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서를 방문해 이 다이어리들을 제출하고 사건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몇 주 후, 경찰은 거미를 체포했고 반단 형사나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범인은 부동산 중개사로 위장하여 집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후 혼자 사는 여성들의 빈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두고 입주소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다행히 경찰의 빠른 대처로 저는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만약 경찰에 연락이 없었다면 저는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는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전단지를 보며 저는 이 일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물건 속에는 단순한 다이어리뿐만 아니라 뭔가 더 큰 기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건을 어디에 놔두고 오거나 전달하는 일이 흔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사소한 일조차 중심스러워질 만큼 충격적인 경험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무섭기만 한 게 아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찌르는 슬픔과 공포를 동반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산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제가 살아오며 겪은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기이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심지어 가끔은 이 일이 정말로 제가 겪은 것이 맞는지조차 의심하게 될 정도입니다. 이야기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저는 부산 중앙동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약 3년 정도 되었고 열심히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아가던 시기였습니다.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왔습니다. 오랜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며 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그 친구를 믿고 큼지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락도 끊겨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가진 돈을 모두 잃었고 살고 있던 집에서마저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했지만 적당한 집을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던 중 전봇대에 붙어 있는 월세 전단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당시 제가 가진 돈으로 겨우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적혀 있었고 큰 지대 없이 전화를 걸어 집을 보러 가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중개인과 약속할 시간에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 집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아직 사람이 나가지 않은 듯 가구와 가전제품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싶어 중개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제가 생각했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일 정도로 좋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개인은 못 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물건이 줍죠? 집주인이 두 판의 짐을 내놓게 되라 가전제품과 가구를 모두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안을 더 자세히 둘러보았습니다. 가전제품은 새 것처럼 깔끔했고 가구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전 계약을 결정하며 이런 좋은 집은 묻히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저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행운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이사를 준비하며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존의 수건 물건들은 새 집의 것들보다 상태가 안 좋아 모두 버리기로 했고 입을 옷만 챙겨 이사짐을 꾸렸습니다. 이사 당일 옷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순간 멀리서 한 아주머니가 급하게 뛰어오며 잠깐만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급히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 열었고 아주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주머니는 저를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어디 사세요? 저는 새로 800호에 이사 온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잠시 멈칫하며
신혼부부가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전 세입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대충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말이 길어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층에 도착한 뒤 빠르게 집으로 들어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며칠이 지나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마친 뒤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히 쉬고 있던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 정도 규칙적으로 울리 소리에 놀라 문을 열어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옆집 사람인데 아무리 슬퍼도 그렇지. 매일 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집에 들어온 지 10분도 안 되었는데 그가 하는 말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오는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던 사람이 당신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제 말이 사실입니다. 그는 고개를 좌웃거리더니 착각했나 봅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바구가 스스로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리거나 덮기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현상은 점점 잦아지고 더 뚜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침대 옆에서 낯선 여성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을 켜고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집 남자는 차분한 듯했지만 속이 억눌린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몇 달 전부터 밤낮 없이 아내분이랑 매일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 말 조용히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매일 흐느끼는 소리 때문에 우리도 집에 있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훈단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이사 왔고 저는 평소 저녁 늦게 퇴근해서 바로 침대에 눕는 편입니다. TV도 잘 안 틀고다. 그럼에도 그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이틀 그랬으면 내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문을 닫고 돌아났습니다. 그의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눈 후 곧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고 깊이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의 잠에서 깼습니다. 밤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이상하게도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바쁜 숨을 몰아쉬며 점심을 다다듬던 저는 옆에 있는 여자친구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에 있어야 할 그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 아주 서글픈 여자의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조심스레 침대에서 내려와 발소리를 즐기며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거실에는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앉아있는 여자친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몸을 뭉클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라? 왜 울고 있어? 제 목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 대신 억울하다는 듯 중얼거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결국 지친 듯 그 자리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저는 어젯밤 일이 떠올라 다시 한번 여자친구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밝은 얼굴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에 다다다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왜 그랬어? 갑자기 거실에서 울고 있길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다니. 그러나 그녀는 담담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울었다고?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어젯밤의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오빠가 울고 있었어. 내가 옆에서 지켜보느라 잠을 못 잤는데. 무슨 꿈을 꿨어? 여자친구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잠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며칠 뒤 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 저는 별다른 일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꿈에 내가 자꾸 나와.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너랑 같이 산길을 올라가는데 내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힘들게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해서.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뭔가 소름이 돋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꿈, 옆집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여자친구와 제가 경험한 이상한 일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에서도 숨이 막히는 느낌에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집안 전체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밤하니 낯설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 이번에는 방문 너머로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곧 방문 틈으로 네 개의 손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손들은 뼈가 암산하고 피부가 청백합니다. 손톱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와 여자의 얼굴이 문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휩싸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와 침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손으로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온기와 함께 그들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묘한 압력에 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점심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동감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어젯밤의 일을 떠올리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60대 중년의 도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이 집에 전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일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가 지금껏 겪은 모든 일을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딸과 서희가 이 집에 놓고 간 물건 중 하나를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문 앞에 서 있던 노부부는 마치 주인처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반문과 그들의 뜻밖의 요청에 훈련스러웠지만 그들의 간절한 눈빛의 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노부부는 집 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로 보이는 여인은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침착한 태도로 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오래전 이 집에 대한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간 남편은 침대 밑을 살피더니 천천히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나무 서랍잔이었습니다.
서랍장의 열자 안에서 낡은 액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액자를 보자마자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액자 속 사진에는 젊은 남녀가 밝게 웃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제가 어젯밤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남자와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젯밤 제 꿈에 나왔던 사람들이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부부는 제가 손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딸과 상의입니다. 남편은 말끝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그들의 신혼집이었어야. 결혼식도 신혼여행도 무사히 끝났는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 저는 머리가 바득해졌습니다. 처음 이 집을 계약할 때 모든 가구와 물건이 토한된 상태로 남겨졌다고 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이런 사연을 품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노부부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끌어안으라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우리 딸과 사위가 이 집에 아직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괜찮으시다면 우리가 아내 스님을 모셔와 기도라도 드릴 수 있을까? 그들이 편히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상황은 이사를 갈 여유도 없었고 비신보다도 당장의 현실적인 금전 문제가 더 무서울 시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 숙박업소에서 머물렀습니다. 이틀 뒤 노부부는 약속한 대로 스님 두 분과 함께 집을 방문했습니다. 스님 한 분은 젊어 보였고 다른 한 분은 백발이 섞인 머리에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스님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정성을 다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거실에 앉아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님들은 방과 거실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속삭이거나 눈을 감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때때로 심각해 보였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스님 중 한 분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집에 더 이상 불행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노부부도 스님과 함께 고개를 숙이며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후 저는 노부부의 도움으로 집안의 모든 가구와 물건을 새 곳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들의 딸과 사이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지만 노부부는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새로운 시작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이상한 꿈을 꾸거나 가임을림을 겪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터무해졌고 저는 그곳에서 월세 만기를 채우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행복하게 신혼집을 꾸미고 웃음을 짓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저에게 여전히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들이 왜 제 꿈에 나타났는지, 왜 저를 통해 부모님과 연결되려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혹시 여러분도 집에 남겨진 물건이나 가구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사연이 담긴 물건은 더더욱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날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날이었죠.
다른 날과 다르게 학교는 평소보다 더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무언가 일어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칠판 옆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학교의 교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각 반마다 칠판 옆 창문 근처에 담임 선생님의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언제나 어딘지 모르게 중요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와 책, 그리고 종종 개인적인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한 아저씨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범한 남자였지만 무엇인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학교에 손님이 온 것처럼 보였지만 곧 그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내게 말을 걸며 선생님이 교실에 계신지 물었습니다. 선생님 계시니? 나는 선생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선생님은 아침 일찍 외출하셨고 나는 그냥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선생님 자리를 가리치며 그쪽에 선생님의 자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행동은 처음에는 아무 의심 없이 보였지만 그가 선생님 자리를 뒤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자리에 있던 가방과 긴 물건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있었고 아저씨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주위를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나는 조금 불안한 마음에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누구세요? 아저씨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선생님의 남편이라고 말하며 그날 아침에 선생님이 가방을 가져왔는데 자신이 그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니 어쩐지 그가 선생님의 남편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와 친구들은 선생님의 남편이라는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선생님 물건을 대신 가져다주는 친절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선생님의 가방을 들어 올려 품에 안고 나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가방에 내 물건을 넣고 출근하셨다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물건을 찾으러 왔어. 그는 그렇게 말을 끝내고 가방을 가지고 교실을 떠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가 선생님의 남편이라 생각하며 아무 의심 없이 그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웃으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남편이 물건을 찾아간 덕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선생님은 교실로 돌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은 들어오자마자 가방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가방에 손댈 사람이 있니? 그때 나는 갑자기 긴장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선생님의 남편이 오셔서 가방을 가져갔다고 말했죠. 그런데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교무실로 급히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교무실에 다녀오겠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교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후 몇 분 뒤 선생님들은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들은 선생님 가방을 가져간 아저씨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는 그 아저씨의 얼굴이나 복장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기억났고 나는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나와 비슷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가 한 말을 들은 후 곧바로 교실을 떠났고 우리는 그 뒤로 교실에서 조용히 수업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한동안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후 선생님은 학교에 다시 돌아오셨지만 그 후로 몇 일 동안은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선생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고 싶었지만 어른들이 말려서 결국 가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학기가 끝나고 선생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고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전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겼고 결국 성인이 되어 어머니에게 금이 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이야기를 하자 단번에 그 상황을 이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당시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히 선생님의 가방을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의 가방을 훔친 남자는 선생님의 남편이 아니라 선생님이 자주 사용하는 교재나 물건을 노린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교실에 들어와서 선생님의 가방을 가져갔던 것은 사실 선생님이 그 당시 겪고 있던 스토킹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당시 선생님이 점차적으로 그 범죄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고 결국 그 사건 이후 선생님은 교사로서 계속해서 업무를 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선생님들은 더 이상 자신의 물건을 교실에 두지 않았고 학교 내부에서 가방 절도 사건은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 자리가 점차적으로 없어졌고 선생님들은 교무실로 이동하여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가방을 훔칠 사건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지만 나중에 그 범죄가 다른 교사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학교의 분위기와 구조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아이들에게 물건을 주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였고 나 또한 그 일이 계속 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후 학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물건이나 가방은 더 이상 교실에 두지 않게 되었고 교실 안에서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나는 그 사건이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방을 발견했을 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만이 선생님 집 앞에 정확히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그것이 자신을 스토킹하는 사람이 한 짓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급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기에 심리적인 안정은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지만 그날 밤의 일이 선생님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 더욱 무기력하고 힘없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선생님에게 그날의 일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리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그 초인종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는데 온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이 선생님의 남자친구라며 잠시 집에 들어가도 되냐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머니는 그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던 남자친구와는 다른 사람인 것을 금방 알아차렸지만 그 사람이 아닌 거라고 말하면 큰일이 날 것 같다고 생각하여 오늘은 몸이 안 좋다 며 다음에 다시 오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남자는 물건만 전달하고 간다며 집 안에 들어갈 수 없냐는 제안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지 않고 그 물건을 문 앞에 놓고 가라고 이야기하며 인터폰을 끊었지만 인터폰을 끊자 그 밖에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반복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자가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불안해졌고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주변 주민들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를 떠났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 문 앞에 놓인 가방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가방은 마치 선생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담긴 듯 어두운 밤에 놓여 있었고 그 모습에서 오싹함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은 서둘러 가방을 열어보았고 그 안은 마치 누군가나 일부러 가방을 찢은 것처럼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으니라. 물건들은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 가방을 열어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그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가방을 다시 내려놓으며 선생님은 자신의 직감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남자친구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남자친구는 바로 선생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도착했을 때 선생님과 남자친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또 한 번 초인종이 울리며 그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문을 열고 나가보았고 40대 중반 정도의 남자와 선생님이 예전에 담임을 맡았던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의 남자친구에게 자신들이 선생님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며 선생님이 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친구는 그들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그 남자는 갑자기 흉기를 꺼내어 남자친구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다친 채 덤안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보니라 그 사람들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선생님이 예전에 학교에서 맡았던 제자의 아버지였고 그 제자는 선생님을 엄마라고 부르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남자의 눈빛을 보았을 때 자신이 진짜 아내인 양 그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서 끔찍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도착하여 그 남자를 체포했고 선생님의 남자친구는 담원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학교에 나올 수 없었고 결국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자신의 정신적인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 일이 계속해서 꿈처럼 떠오르며 밤마다 괴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는 정말 소름 끼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선생님은 평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금자 아주머니는 결국 그 짐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어머니는 종종 꿈에서 순자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순자 아주머니는 항상 그 집 앞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고 어머니가 가까이 가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그 장면이 반복될수록 어머니는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을 느꼈고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금자 아주머니와 함께 무당을 찾아가서 이 꿈에 대해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당은 어머니에게 그 꿈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다. 순자 아주머니의 영혼이 아직 그 집에 묶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당은 어머니에게 순자 아주머니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의식을 거행할 것을 권유했고 그렇게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의식은 어머니와 금자 아주머니가 함께 집을 떠난 후 무당이 주도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는 들집 앞에서 순자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대실 순자 아주머니를 구해내야겠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무당은 의식을 끝내고 나서 어머니에게 순자 아주머니의 영혼을 놓아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자 아주머니가 떠난 그 집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 집에 있던 부적과 악령을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기운을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식을 통해 순자 아주머니는 비로소 그 집에서 벗어나 영원히 평화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적을 제거하고 집안의 모든 불길한 기운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금자 아주머니는 집을 돌아보니라 불이 꺼진 채 놓여있는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적은 여전히 그 집 안에 있었고 그것이 순자 아주머니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적을 제거한 후 어머니는 그 집 안에 새로운 기운을 dum어넣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곳을 정리하며 순자 아주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에서 순자 아주머니의 영혼이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는 더 이상 꿈속에서 순자 아주머니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다시 한 번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어머니와 금자 아주머니는 그 집을 떠난 후 한동안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끝난 후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그 집을 떠올리며 그 집에서 벌어졌던 기묘한 일들이 진짜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금자 아주머니는 다시 마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순자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이상한 표정을 지었고 그 집에 대해 말할 때마다 기묘한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집이 이제 평화를 되찾았다고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리면 마음속에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후 어머니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며 언제나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다시 마트에서 일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가족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묘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겪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의 삶은 금소로 점차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때의 사건이 그녀에게 큰 교훈을 남겼고 이제 그녀는 일상에서 더욱 신중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큰 뜻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단이 말한 것처럼 원한을 풀지 않으면 계속해서 삶의 기운이 무겁게 다가올 것이라는 말이 그녀의 마음에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자 아주머니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있음 후 그녀는 가끔씩 밤마다 불안한 기운을 느끼곤 했습니다. 특히나 고요한 밤에 홀로 집에 있을 때면 어딘가에서 누군가나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한때 무단히 이야기했던 조상의 원한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한번 무단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다시 무단을 찾아갔습니다. 오단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오단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오단은 이미 순자 아주머니의 고민을 알고 있었는지 이번에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특별한 의식을 제안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이상 불안한 기운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의 의식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오다는 순자 아주머니에게 특별한 의식을 설명하며 이번 의식은 너희 조상들의 원한을 진정시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식은 매우 복잡하고 신성한 재료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무단히 지시한 대로 고대의 의식을 재현할 준비를 했습니다. 의식이 시작되고 집안의 기운은 더욱 무겁고 신비롭게 변했습니다. 모단은 손에 성스러운 물을 담은 그릇을 들고 차례차례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모단이 기도를 따라가며 그동안 묵혀두었던 감정들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원한을 모두 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모단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안에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창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들었고 촛불이 꺼졌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은 듯한 기보를 느꼈고 모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조상들의 영혼이 너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몇 초 후 순자 아주머니의 귀에 어두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상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그동안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 너도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 그 목소리는 매우 차가운 톤으로 들려왔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뭔가 혈안된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단은 그 순간 순자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상들의 원한을 진정시킬 수 있게 되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그들로부터 치의를 받지 않을 것이다. 순자 아주머니는 모단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순자서 모든 짐을 지고 살았던 것에 대한 울분과 이제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순자 아주머니는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과거의 고통을 끌어안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묵혀두었던 감정들을 탄환내고 더 이상 원한과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의 작은 행복을 누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아주머니의 집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차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고 이전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매일 밤 고요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을 진정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자신에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금자 아주머니는 그 일이 끝난 후 서로 이야기하며 그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순자 아주머니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제 그녀와 평화를 찾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냐.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박수 무단의 말을 들은 후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삶에서 겪어온 고난과 어려움들이 마치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그동안 놓쳐왔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갈등과 아픔을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박수무단은 그녀의 침묵을 조금도 성급하게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침착하게 순자 아주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고 조금씩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묻어났지만 그 안에는 무엇보다도 끝없는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싶었고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수무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의 잘못과 오해를 풀어야 하며
무엇보다 가족 간의 화합이 필요하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순자 아주머니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서로의 상처들, 그리고 그녀가 겪어온 고통들이 모두 한꺼번에 떠오르니라. 그녀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으며 그녀는 가족을 위해 이 모든 아픔을 직면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수무다는 계속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갈 길은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 용서는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순자 아주머니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쉽게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과거의 지역들이 떠오르며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박수무다는 순자 아주머니의 고백을 듣고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의 시작은 먼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일다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박수무단의 말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동안 겪어온 삶에서의 진지한 경험과 교훈이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박수무단의 말을 깊이 새기며 자신에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그녀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썼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박수무나는 순자 아주머니의 고민을 들으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그 후에 가족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너희 가족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순자 아주머니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박수무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야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단단한 결심과 새로운 희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무섭고 두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수무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 아주머니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그저 과거를 되돌리려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찾도록 해라. 순자 아주머니는 박수무단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깊은 고백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되돌리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 아주머니는 가족과의 화해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갈등을 풀기 위해 여러 번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결국 가족 간의 오해와 상처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때로는 그동안의 아픔이 그녀의 마음을 다시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박수무단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자 아주머니는 점차적으로 내적인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다시 하나가 되었고 그동안의 아픔은 서서히 치유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치유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적어도 그녀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박수 무단의 말대로 진정한 용서는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자신을 용서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비로소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아들이 신내림을 받기로 결심한 소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결정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그가 겪게 될 고통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아주머니는 여러 번 아들에게 말을 꺼내며 그의 결정이 옳은지 그리고 그 길이 정말로 그에게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히고 신내림을 받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이 길을 가야 해. 바를 손길은 없는 것 같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바뀌고 나도 우리 가족도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아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순자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확고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불안과 고뇌를 순자 아주머니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겪을 변화와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 내가 결정한 대로 해. 엄마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어떤 길이든지 함께 갈 거다. 순자 아주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신내림을 받은 소, 그가 겪게 될 고통을 어떻게든 덜어줄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후 순자 아주머니는 아들과 함께 박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아들에게 신내림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내림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시작되자 순자 아주머니는 아들이 겪게 될 고통을 상상하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결국 아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면서 아들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짚어지고 그의 몸이 흔들리며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들이 더 이상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다 신의 힘을 받은 존재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점점 더 고요해졌고 그의 몸은 신의 힘에 의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순 무당이 의식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신과 연결되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신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순자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신내림을 받으면서 이제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신의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는 아들이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겪게 될 일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의 힘은 그에게 큰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제 너는 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 힘이 너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 모른다는 걸 기억해. 순자 아주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그의 앞길을 걱정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는 이 길을 선택한 이상 그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 아들은 담담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여전히 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신내림을 받은 후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깊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고, 그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봄씨 그에게 의지하려 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아들이 겪게 될 변화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아들이 아니다. 신의 힘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더 이상 그가 이전에 알던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이 훌린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신의 뜻을 따라 살아야 이 길을 가면 큰 일이 일어날 거다. 순자 아주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큰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일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이 이제 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그때부터 아들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겪는 고통과 변화는 그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녀는 그 길을 지켜보며 아들이 결국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들이 겪을 수많은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들의 변화는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가 가질 신의 힘은 이제 그를 세상과 격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격화하며 다가왔고 아들은 그들의 길에 부응하려 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여전히 인간의 본성을 잃지 않고 있기를 바랬습니다. 아들이 신의 뜻을 따라가며 자신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녀는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그가 신의 길을 따르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다짐했습니다.